토트넘이 이번 뉴캐슬전 패배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건 뉴캐슬이 토트넘의 전술을 완벽하게 공략을 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전술 패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왔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똑같은 패턴으로만 경기를 하니까 많은 팀들이 토트넘의 전략을 이해하고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도 좌우 풀백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토트넘은 최후방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포로, 비수마, 우도기, 그리고 그 앞선에 메디슨과 사르, 이렇게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게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최전방 공격수들이 로메로와 반더벤을 압박을 하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가면서 우도기와 포로를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메디슨과 사르를 압박하는데 비수마까지는 압박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수마까지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선수가 올라오면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비롯한 쿨루세프스키라던가 브레넌 존슨, 베르너, 히샬리송 등등등 최전방 공격수들을 1대1로 압박을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 한 명만 손흥민에게 붙여놓는 전략을 상대팀 입장에서는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중앙지역에 정말 많은 선수를 배치했을 때 이거는 정말 대놓고 상대팀에게 끌려오라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건데, 여기서 상대팀이 올라오는데 약간의 주저함을 느끼는 순간 토트넘은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전개할 수가 있었죠.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비수마였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우도기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반더벤과 로메로를 중심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슨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선수를 압박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비수마를 압박하고 메디슨을 압박하고 반더벤과 우도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가 볼을 잡는 상황이 되니까 로메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칸 더 앞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 순간 비수마가 약간 비어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보면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중앙 지역의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자유로운 선수가 생겨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건네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을 이제 많은 팀들이 알다 보니까 한 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그냥 과감하게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1대1로 그냥 완전히 붙어주면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메디슨, 그리고 이제 비수마의 능력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는 볼을 받았을 때 1대1 상황에서 이겨내기만 하면 곧바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수마가 볼을 받았을 때 비수마가 전반기에 좋았던 측면이 압박을 받을 때 버틴 다음에 돌아서는 능력을 비수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마가 이거는 브라이튼에서도 잘했던 역할이었거든요. 상대가 압박을 받을 때 피지컬로 이겨내면서 볼을 몰고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까지 막혀 있으면 메디슨이 살짝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메디슨이 볼을 잡을 때 재치 있게 여기서도 돌아서면서 메디슨이 탈압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메디슨이 특히나 탈압박을 해주는 순간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나 존슨이나 베르너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 있으니까 메디슨이 내려와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마라던가 메디슨 이런 선수들도 개인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1대1로 부딪혔을 때 토트넘이 풀어나가는데 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이 후방 빌드업 방식을 정말 완벽하게 공략을 해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수마가 부여받고 있는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이삭이 완벽하게 마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인 반스와 고든 이 두 명의 선수가 포로랑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 선수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반더벤과 로메로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였던 기마랑이스와 롱스태프는 메디슨과 벤탄쿠르를 마크하죠. 그러면 이때 우도기와 포로는 누가 마크를 하느냐? 뉴캐슬이 어제 수비할 때는 5백에 가까웠거든요. 5백에 좌우 측면 풀백 혹은 윙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풀백들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뉴캐슬도 풀백을 활용해서 가운데를 틀어막는 전략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비안 셰어가 손흥민, 덴버니 존슨, 크래프트가 베르너, 이렇게 3백이니까 한 명씩 공격수를
마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로메로, 반더벤, 포로, 비수마, 우도기 그리고 앞에 있는 메디슨과 벤탄쿠르까지 요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모두 1대1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이렇게 1대1로 압박을 들어가는 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마라던가 메디슨 이런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이 안 좋다 보니까 1대1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1대1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비카리오가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비카리오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거나 패스를 찔러주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비카리오의 장점이 발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비카리오가 그래도 패스 선택지가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는 패스까지는 잘했는데 패스의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패스를 약간 어정쩡하게 주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뉴캐슬이 1대1로 밀고 들어오면서 압박할 때 비카리오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한다거나 패스를 주다가 끊기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스와 고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로메로와 반더벤을 마크하고 있고 이삭이 한 칸 내려가면서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와 우도기 두 명의 선수를 머피와 앤더슨 두 명의 이제 뉴캐슬의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1대1로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패스를 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영리했던 게 이삭이 비수마를 압박하고 있다가 비수마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카리오가 달려 들어가면서 비카리오가 비수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루트를 차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카리오가 이삭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비카리오가 줄 데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뻥 찹니다. 이렇게 뻥 찼을 때 뉴캐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약간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밀고 올라오는 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롱패스에는 뉴캐슬의 선수들이 밀고 올라오면서 이 롱패스를 끊어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의 전략이 이제 상대팀들에게 너무 분석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전형, 똑같은 빌드업 패턴을 만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이런 팀들도 후방에서 똑같이 볼을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은 패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서 있을 때도 있고 세 명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측면 공격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등등등 패턴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우리의 빌드업 패턴에 대응을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패턴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같은 팀들의 후방 빌드업을 상대팀이 막기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만 하니까 저렇게 1대1로 달라붙기만 하면 여기서 뺏어내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볼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뉴캐슬이 과감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가고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괜히 끌려 나왔다가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공간을 사실은 내주게 된다면 과감하게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오는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토트넘의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토트넘을 상대한 팀들이 웬만해서는 3백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뉴캐슬의 기본적인 전형은 4백이었어요. 4백을 만들면서 앤더슨, 기마랑이스, 롱스테프 3명의 미드필더였거든요. 4-3-3인데 수비할 때만큼은 5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토트넘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존슨과 베르너가 측면으로 이제 벌려주고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측면 공격수를 향해 끌려 나가면 그때 요 공간으로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포로라던가 아니면 우독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수비 라인의 숫자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크래프트, 셰어, 덴번이 있고 앤더슨이 미드필더지만 풀백으로 내려와 버려요. 수비할 땐. 그리고 고든, 롱스테프, 기마랑이스, 반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는 거죠. 이래 버리니까 토트넘이 아무리 존슨과 베르너가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끌려 나갔을 때 요 사이에 공간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수비 라인의 공간을 못 찾게 되는데 이때 토트넘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우도기도 올라가고요. 포로도 올라가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벤탄쿠르라던가 메디슨도 어느 정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 라인 사이에 올라가서 계속 이제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간이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반스라던가 고든도 약간 내려가거나 롱스테프가 따라가거나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이 토트넘의 앞쪽 라인의 공격 숫자를 최대한 늘려놓는 요 이제 전략을 모든 팀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뉴캐슬처럼 이렇게 토트넘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으려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 공간을 못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또 토트넘이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좁은 라인에서 볼을 잘 소유하는 선수가 없는 상태예요. 특히나 지난 경기는 쿨루셉스키도 없었고 쿨루셉스키가 최근에 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존슨이라던가 손흥민, 베르너, 메디슨, 우도기, 포로, 벤탄쿠르 등등등 이 선수들이 요 라인 사이에서 마치 아스날의 웨데고르,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리버풀의 살라 이런 선수들처럼 저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는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없다면 요 라인 사이에서 어쨌든 볼을 받아줘야 되는데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가 압박을 하는 순간 여기서 뺏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게 엄청나게 이 선수의 장점까지는 아니잖아요. 좁은 라인에서의 볼 터치나 볼 소유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압박을 당하고 여기서 뺏기자마자 전방을 이제 뉴캐슬이 바라보는데 토트넘의 최근의 문제점은 이렇게 공격 지역의 선수를 과도하게 올려뒀다면 당연히 수비 라인에는 선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라인에 과부하를 걸어서 상대 수비를 당황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상대 팀들이 공격 라인에 과부하를 거는 토트넘의 전술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공격 숫자를 늘려놓고 수비 라인의 간격만 좁게 설정을 해놓으면 토트넘은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를 잘 못하는 팀이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간만 없으면 공격 숫자가 많기만 했지 사실상 공격 루트를 찾기를 힘들어하는 팀이다 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 만들어놨다가 끊어내면 뛰어들어가는 반스, 고든, 이삭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했죠. 이 장면이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뉴캐슬 선수들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거든요.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고든, 이삭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요. 근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로메로까지 약간 올라가서 이게 우도기가 이번엔 안 올라가니까 로메로가 올라가서 조금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고든이 살짝 내려가면서 우도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로메로도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반더벤과 이삭 이 1대1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반더벤이 이삭을 상대로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딱 그런 장면이거든요. 고든이 내려가니까 우도기가 고든을 따라가요. 그리고 로메로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이삭 그리고 이삭을 따라가야 되는 반더벤.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대체적으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는 유리합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거는 공격수 맘이고 공격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수비수니까 수비수가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요즘에 토트넘이 계속 실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이삭에게 한 번에 롱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허무하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방식을 모든 팀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을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끌어내고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토트넘에게는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토트넘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이 기복이 심하다는 것도 본인들의 전술이 통하면 잘 풀리고 안 통하면 완전히 경기가 망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이게 기복이 되게 심한 거예요. 본인들의 전술이 통하는 날과 안 통하는 날. 그리고 이 안 통하는 날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패턴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등의 기회를 찾는 것에 약간 어려워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이제 전술을 보여줬고 신선한 감독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든 팀들이 전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인의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즌 막판에 리그 4위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토트넘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